구독과 좋아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재희입니다. 용산국립중앙박물관에서 진행 중인 전시 어느 수집가의 초대 영상 만들었어요. 이곳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럼 들어가 볼까요? 전시 어느 수집가의 초대는 고 이건희 회장 기증 1주년 기념전입니다. 이건희 회장 유족은 이건희 회장 사망 6개월 후인 2021년 4월 문화유산을 여러 미술관에 나누어 기증했습니다. 이번 전시는 이런 기증품을 선별하여 서로 연결해서 융합해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자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이 함께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355점의 이건희 회장 기증품을 선보이는 대규모 특별전입니다. 문화유산과 미술품을 두루 사랑하는 고 이건희 회장을 어느 수집가로 설정하고 그의 수집품으로 꾸민 전시 공간을 집이라는 컨셉으로 풀어나가다가 김영란님의 제안으로 전시 제목이 어느 수집가의 집에서 어느 수집가의 초대로 정리된 것입니다. 명사형에서 동사형으로 바뀌니까 훨씬 전시 제목이 생기있게 느껴졌어요. 제 느낌엔요. 이러한 기획 의도를 반영하여 전시실을 제1전시실, 저의 집을 소개합니다와 제2전시실, 저의 수집품을 소개합니다로 구성되어 있어요. 저희 집에 와서 제가 정성껏 마련한 수집품을 함께 보아요 하고 제안을 하는 거죠. 제1실은 어느 수집가의 안목과 취향이 반영된 수집품을 즐기는 공간이고요. 제2실은 수집품에 담긴 인류의 이야기를 풀어놓은 공간입니다. 저는 1실, 2실 구별하지 않고 작품을 나열하는 방식으로 이번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제 작품들을 볼까요? 저는 이 전시 오픈 첫날 관람했고 후에 한 번 더 보았습니다. 처음에도 관람객이 많았는데 두 번 볼 때에도 아주 많은 관람객들이 박물관을 메우고 있었습니다. 힘든 일상을 바쁘게 살아내면서도 문화예술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현상이 이건희 컬렉션의 가장 긍정적인 효과로 보입니다. 저는 전시장 벽글이나 도록에 있는 작품 설명글을 정리해서 영상을 만들었어요. 전시실 입구에 사람 얼굴 모양의 석조물이 우리를 반겨요. 조선시대에 제작되었다는 것 외에는 정보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이 석조물에 대한 설명글은 전시장 벽글을 봐도 기왕에 있는 석조물에 관한 지식을 기반으로 추측하는 글들이었어요. 조선시대 석인당. 이 수집가의 집으로 가는 길에는 사람 얼굴 모양을 한 석조물들이 우뚝 서 있습니다. 밑머리에 귀가 길게 늘어져 있어 마치 부처의 형상처럼 보이는데요. 부처상과는 달리 눈이 매우 튀어나왔고 주먹코이며 두 손을 모으고 있네요. 이 석인상은 아마도 전염병을 가져오는 신이나 잡기들로부터 마음을 지키거나 풍수지리상 약한 곳을 메워주는 장승과 같은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석인상처럼 두 손을 모으고 여러 소원을 빌었겠죠? 석조물의 인사를 받고 조금 걸어 들어가면 조각가 견진규의 문이 우리를 기다립니다. 이 문을 지나 관람객들이 수집가의 집으로 수집가와 함께 들어가는 컨셉이더라고요. 그리고 이번 전시 마지막 작품은 비상인데요. 전시실 마지막에 배치된 배경에는 이 전시를 다 보고 그러니까 초대받았던 집을 나서면서 관람객은 우리의 몸과 마음이 가벼워졌으면 하는 학예사의 의도가 있지 않을까 싶네요. 권진규 작가의 1961년작 문. 우리나라 근현대 조각의 선구자 권진규가 점토에 색을 칠해 제작한 부조 문입니다. 권진규는 1961년 숭례문 수리 때 제도를 담당하여 오래된 건축이 지닌 조형성과 색감을 접했고 그것을 현대적인 미감으로 표현하려고 했습니다. 테라코타를 많이 제작했어요. 점토는 불에 구워지면서 우연한 변화를 기대할 수도 있고 작가가 끝까지 손질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선호한다고 밝혔습니다. 권진규의 손입니다. 이 작품은 테라코타이고요. 얼마 전 서울시립미술관 권진규 개인전 노실의 천사에 전시되어 있었던 손은 브론즈입니다. 노실의 천사 전시실에 있었던 손도 보여드릴게요. 얼핏 사진으로만 봐도 이건희 컬렉션의 손과 느낌이 많이 다르죠? 박수근의 1962년작 아기 여분 소녀. 일터에 나간 엄마를 대신해서 동생을 돌보는 소녀의 모습같이 보입니다. 그 당시엔 동생을 돌보는 소녀도 있었겠지만 전쟁으로 가족을 잃은 고아 소녀들이 가정에 들어가 아이 돌보는 일을 하고 집안일을 하면서 숙식을 제공받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소녀라 생각하셔도 좋겠어요.
이 소녀는 13, 4살이 되어 보이는데요. 한국 전쟁 중 태어난 소녀 같이도 보입니다. 그런 소녀와 아기를 작은 화면이 차도록 그리고 배경은 황토색 계열로 칠했습니다. 거칠거칠한 마티에르는 아스팔트로 포장되지 않은 골목길의 거친 흙바닥색과 질감을 연상시킨다고 도록에 쓰여 있네요. 이중섭의 1954년작 현해탄. 이중섭의 일본인 부인 이남덕, 야마모토 마사코의 아버지인 장인어른이 1952년에 사망하자 상속 문제를 해결하러 두 아들을 데리고 일본 도쿄로 떠났습니다. 1년 후 이중섭이 가족을 만나러 일본으로 가서 5일간 해오를 끝으로 영영 만나지 못합니다. 이중섭은 부인과 아이가 있는 일본으로 보내는 편지에 다시 만날 소망을 담은 그림을 동봉하곤 했어요. 그림 속에서 그는 통통배를 타고 현해탄을 건너 새 가족을 만나러 가고 있습니다. 만나는 모습을 상상하며 웃고 있는 아버지 이중섭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다시 만날 수 없을 거라는 슬픈 사연을 알고 보는 그림 현해탄은 심금을 울리네요. 김한기의 1950년대 작품 제목이 작품이에요. 큰 백자 항아리에 달의 이미지를 더해 그림을 그리고 시를 짓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달 항아리라는 이름을 붙일 정도로 백자 항아리에 애정이 깊었어요. 밝은 색감과 두꺼운 질감으로 한국적인 정서를 표현한 작품입니다. 이번 도록에는 김한귀가 달 항아리로 명명한 것으로 나오지만 제가 본 다른 기록에서는 해방 이후 화가 김한귀와 미술사학자 최은우 등이 누가 먼저랄 것 없이 밤하늘에 둥실 떠있는 보름달 같은 백자라 해서 달 항아리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하기도 합니다. 두 분이 막역한 친구 사이셨죠. 저는 개인적으로 미술사학자 최순우가 먼저 말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낭만적 느낌의 달 항아리가 백자호의 정식 명칭이 된 것도 얼마 안 됩니다. 2000년대 이후이니까요. 김한기의 1968년작 26-1-68. 김한기는 1963년부터 미국에서 점선 면으로만 된 추상 화면을 시도했는데요. 이 작품 상단에 있는 둥근 원둘레에 분할된 선과 색점에서 하늘에 떠있는 달과 달무리가 연상됩니다. 그 주위의 색점과 테두리는 하늘의 별과 달과 같아 달밤의 서정적인 분위기가 전해지네요. 입구에서 보신 석인상과 달리 귀여운 동자석들입니다. 조선시대 동자석이고요. 독특한 단순미가 느껴지는 동자석은 돌로 어린아이 형상을 만들어 무덤 주인의 영혼을 위로하고 수호신 기능을 하도록 무덤 앞에 세운 석인상인데요. 동자석의 눈, 코, 입과 귀 표면이 단순하면서도 정감이 있어 눈이 많이 갔어요. 손님에게 차를 대접한다는 의미에서 소반과 백자주자와 잔을 배치하고 아모레퍼시픽의 후원으로 은은한 차향이 감돌도록 연출한 공간입니다. 클로드 모네의 1917년에서 20년작 수련이 있는 연못입니다. 전시실의 이 수련 공간에서는 드뷔시의 것 같은 멜로디가 간헐적으로 들렸어요. 또 발 아래는 수련 영상이 흐르듯 방영되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수련 연못 안에 있는 것 같이 느끼라고 깔아준 걸로 보이죠. 클로드 모네는 1883년 파리 근교 지베리니에 정착하여 연못이 있는 정원을 가꾸었는데요. 모네는 정원은 나의 가장 아름다운 명작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정원 풍경을 사랑했습니다. 모네는 자신의 정원에서 250여 점의 수련 연작을 제작했고요. 이 작품은 크기와 제작 시기 면에서 2021년 5월 뉴욕 소도비 경매에 낙찰된 수련과 비슷하여 비교 감상해 볼 만하다 라고 전시장 벽글에 써있네요. 그래서 찾아보았습니다. 이 작품은 6천만 달러의 프리미엄과 보험료를 포함해서 7,400만 달러로 최종 경락되었습니다. 이건희 컬렉션의 이 모네 작품도 가격이 이 정도 되려나 보아요. 삼국시대 토우 장식 그릇 받침이에요. 자연을 바라본 고대인의 시선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덮치는 뱀을 피해 튀어오른 개구리. 위로 올라오려는 듯 두 발로 선 토끼를 표현한 토우 장식은 단순하지만 특징을 잘 잡아냈습니다. 유영국 작가의 1993년작 무제입니다. 유영국은 한국에서 최초로 추상을 실험한 작가 중에 한 명입니다. 유영국은 산이나 바다와 같은 자연에서 소재를 얻어 이를 추상화했는데요.
이 작품에서는 어두운 푸른색을 배경으로 삼각형의 산, 달이 비치는 바다를 표현했어요. 형태는 단순하고 제한적 색채가 미묘하게 변주되는 절제된 아름다움을 보여줍니다. 젊은 시절 추상미술 화가의 길을 같이 걸었던 김한기가 신안 앞바다 안좌도 섬에서 태어난 반면 유영국은 가파른 산이 있고 산 바로 옆에 바다가 있는 울진에서 태어났습니다. 두 분은 자신의 고향에서 받은 인상을 후에 추상미술을 추구할 때 투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선의 인왕제색도이고요. 1751년 작품입니다. 제가 겸재정선의 인왕제색도 벽면 앞 벤치에 앉아서 있는 모습입니다. 서울 종로구 북촌로 정덕도서관에 가시면 270년 전 경제정선이 작품을 그리기 위해 인왕산을 바라봤던 자리에 세워진 기념비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가서 인왕산을 본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그 자리에서 관람객분들이 인왕산을 보는 경제정선이 거리를 두고 그림을 그렸던 시점으로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도로 기획자분이 의자를 가져다 놓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인왕제색도는 그림이 그려진 지 270년이 지났는데도 산세를 표현한 기세가 살아있습니다. 조금 과장해서 말하면 안개에 쌓인 산이 살아 움직이는 듯합니다. 그림 앞에 있는 집 주변을 감싸며 사너리까지 차이는 안개도 금방 몽글몽글 피어오를 것 같습니다. 바로 이 점이 인왕제색도의 매력입니다. 라고 도록에 기록되어 있어요. 미술사학자 최완수는 정선이 친구 이병연의 쾌유를 기원하며 병이 나은 상태를 비겐 인왕산으로 표현했다는 해석을 제시했습니다. 다양한 해석이 많이 나올수록 작품의 내용이 풍부해져서 좋은 것 같아요. 김홍도의 추성부도 1805년입니다. 중국 북송의 문인 구양수는 가을바람 소리에서 죽음의 엄숙한 섭리를 느껴 추성부를 지었습니다. 김홍도는 이 시를 그림으로 옮기고 시 원문을 여백에 써서 추성부도를 완성했습니다. 1805년 60살의 김홍도는 병과 가난으로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1800년에 가장 든든한 후원자였던 정조 임금이 붕어한 후 아들 수염루를 걱정할 정도로 가세가 기울었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예감한 화가는 아픈 몸을 일으켜 마지막 대작이 될지도 모를 추성부도를 묵묵히 그렸습니다. 종이 2장을 이어붙인 큰 화면에 추성부를 그림과 글씨로 옮기는 작업에는 만만치 않은 체력과 정신력이 필요했을 겁니다. 삼국시대 6세기 국보이고요. 일광 3존상입니다. 큰 광배 하나에 보살 입상과 비구상 2구를 배치했어요. 본존상이 교차하는 천이와 좌우로 넓게 펼쳐지는 옷자락 형태는 삼국시대 보살 입상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광배에는 보살의 몸에서 나오는 신성한 기운을 섬세하게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고려시대 14세기 수월 관음도 비단의 색이고요. 수월 관음은 관음보살의 또 다른 이름으로 하늘이 달이 여러 곳에 맑은 물에 비치듯 많은 사람을 구제했다는 뜻입니다. 고려 불화에서 수월 관음은 일반적으로 투명한 옷을 걸치고 험준한 바위에 앉아있으며 주로 정병, 선제동자가 함께 표현됩니다. 이 불화는 아래쪽이 손상되어 선제동자가 보이지는 않지만 관음보살이 걸친 투명한 베일 아래에 비치는 옷 문양의 섬세한 아름다움은 700년이 지난 지금도 그대로 남아있네요. 고려 14세기 천수 관음보살도입니다. 천수 관음보살은 무수히 많은 눈과 손으로 중생을 구원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천수 관음보살 신앙은 경주 분황사에 천수 관음보살 벽화가 그려져 있다는 삼국유사의 기록이 전해질 정도로 역사가 깊지만 천수 관음보살도는 이 작품이 유일합니다. 이 천수 관음보살에는 얼굴 11명과 손 44개가 있고요. 각각의 손에 좋은 의미가 담긴 물건들이 들려 있습니다. 광배에도 수많은 눈을 그려서 천안을 상징적으로 드러냈습니다. 고려 10세기에서 11세기 범종이고요. 청동입니다. 범종은 부처의 진리를 소리로 전달해 지옥의 중생까지도 구제한다는 상징을 지닌 우식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통일신라 이래로 웅장하고 균형 잡힌 범종이 제작되었는데요.
이 범종은 통일신라 범종 형식을 이어받은 고려시대의 작품입니다. 비천상 부조는 통일신라의 전통이고 천판과 상대 사이의 모서리에 표현한 연잎 모양 장식은 고려 10세기 11세기 범종의 특징이라고 하네요. 범종 뒤의 영상은 성덕대왕 신종, 타종 소리를 눈에 보이는 파동으로 연출한 영상입니다. 김한기의 1973년 작품 산울림입니다. 1968년 무렵부터 김한기는 화면 전체를 점으로 메웠습니다. 점을 찍고 점 하나하나를 사각형으로 돌려 에워싸는 작업을 반복하며 작품을 완성했어요. 광목을 바닥에 놓고 악교칠을 한 곳에 푸른 점을 무수히 채워 넣어 한지의 먹이 번지는 듯한 효과를 연출했습니다. 김한기 점화 양식의 완성 단계에 해당하는 작품이에요. 지금도 전시 중인 서울미술관 개관 10주년 기념전 두려움일까 사랑일까 전시실 김한기 작품 앞에서 앉아있는 저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김정숙의 1985년작 비상입니다. 비상은 김정숙이 추구한 영혼을 향한 초월의 의지를 반영한 시리즈입니다. 나선이나 부채꼴 같은 형태를 실험하면서 상승과 하강의 움직임을 표현했습니다. 이 작품은 날개가 꼬여 있어 완전한 대칭을 이루지 않은 점이 오히려 독특하다 할 수 있겠어요. 정말 수집품의 종류가 다양합니다. 제가 2번 가보고서 전시를 제대로 보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다만 도록을 바탕으로 이 영상을 만들었어요. 신석기 시대부터 현대에 이른 우리나라 문화유산은 물론이고요. 한국 근현대 작가의 걸작을 비롯해서 해외 미술까지 수집 영역이 넓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건희 컬렉션은 제가 살아있는 한 계속될 것 같네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